저리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받을 거 없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한켠에 쪼그려 앉아있던 청년이 윤희가 내민 핫팩을 툭 쳐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인데 기억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손을 걷어들이지 못한 채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윤희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렸습니다.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워버리려 했던 누군가를. 서윤이가 이준혁을 처음 만난 것은 25살 봄이었습니다. 당시 윤희는 아버지 서창민 회장이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에서 형식적인 직함을 달고 출근하던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좋은 차가 있었고 넓은 집이 있었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차가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윤희를 사랑하는 방식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윤희에게 아버지는 보호자이기보다 감시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윤희의 세계에 이준혁이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계열사 건물 로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희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워서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윤희는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번지르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해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친 것은 한 달쯤 뒤였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였습니다. 준혁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윤희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고 준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고향이 충북 제천이었고 서울에 일자리를 잡으러 올라온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딱히 기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꾸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원하거나 윤희라는 간판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 둘 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희 자체를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윤희가 아버지에게 처음 준혁을 언급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던 것을 윤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테리어 일용직이라고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준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게 반대의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윤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로 했습니다. 27이 되던 해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객은 준혁의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뷔페홀에서 치른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윤희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결혼 직후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니 내가 막을 수는 없다. 대신 집은 내가 마련해주마. 윤희는 그 말이 아버지 나름의 손을 내미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준 곳은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창민 회장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고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마련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윤희가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열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준혁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윤희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현장 일을 나갔고 윤희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온전히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귀 뒤쪽에 작고 동그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분만실에서 나온 윤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이 빨갰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시에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다고. 아이가 태어난 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힘들게 하지만 않으면 되네. 윤희는 그게 아버지 나름의 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가을부터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이유는 늘 손자를 보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준혁과 단둘이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자리를 비켜달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윤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을 받아들이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준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늘었습니다. 윤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준혁은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그날은 12월의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윤희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아이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옷까지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준혁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갔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을 보니 준혁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아이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아버지가 긴급 상황을 대비해 넣어두라며 건네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그 서랍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울렸던 것은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윤희야, 내가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윤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 금고에서도 돈을 꺼내갔다. 어젯밤에. 윤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윤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돈을 훔치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버지의 돈까지 들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희가 20년을 믿어온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20년을 버텼다는 말보다 버려졌다는 말이 더 맞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윤희의 일상은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아버지의 본가로 돌아왔고 다시 계열사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하는 것이지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은 분노라도 됐습니다. 분노는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윤희를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아이였습니다.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귀 뒤쪽에 작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윤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윤희에게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 아이도 데려간 건 너를 더 힘들게 하려는 거야. 잊어. 윤희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희는 처음으로 사람을 썼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심부름센터였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의뢰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나이와 고향과 생김새를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미 말소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개통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돈을 더 얹어줬습니다. 계속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결국 의뢰를 반납했습니다. 윤희는 그 뒤로도 혼자 발품을 팔았습니다. 준혁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고향인 제천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이 때로는 더 분했습니다. 제대로 미워하려면 어디 있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부터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남자가 있다느니 한번 만나보기만 하라느니 하는 식이었습니다. 윤희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한 채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야. 윤희는 그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출신으로 이혼 경력이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병도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최병도는 반듯해 보였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고 윤희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봤어. 이번엔 다르다. 윤희는 재혼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찾을 방법도 없었고,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6개월의 만남 끝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최병도는 다정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최병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였습니다. 작은 일에 짜증을 냈습니다. 밥이 늦었다느니, 집이 정리가 안 됐다느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병도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윤희가 늦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 최병도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벌집 딸이라고 뭔데. 버림받은 주제에. 그 말이었습니다. 뺨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방문을 잠그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알아봤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술이 없어도 손이 올라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윤희가 말대꾸를 해도 맞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맞았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윤희가 대상이 됐습니다. 윤희는 그 시간 동안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준혁에게 버림받았고 아이도 잃었고 이제 이 사람한테 맞으면서 사는 것이 내 몫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맞는 것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을 때 윤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병도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여자랑은 못 살겠다. 그 말을 들으며 윤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윤희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병도 씨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을 그날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겨울이었습니다. 52살이 되던 해 12월이었습니다. 윤희는 지인의 권유로 노숙자 급식 봉사에 처음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간이 테이블이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윤희는 국을 퍼주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노인들이 있었고 중년 남자들이 있었고 가끔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묵묵히 국을 떴습니다. 그러다 줄의 끝쪽에서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으면서도 주위를 의식하는 듯 몸을 약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눈에 밟혔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 청년이 마음에 걸려
핫팩을 하나 더 챙겨서 내밀었습니다. 많이 춥죠? 이것도 가져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인데 기억이 닿질 않았습니다. 뭔가가 심장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년은 윤희가 굳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는지 핫팩을 툭 쳐냈습니다. 저리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받을 거 없어요. 청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턱선이었습니다. 눈매였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의 얼굴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귀였습니다. 귀 뒤쪽이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닐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인지 윤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청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매다 지친 사람이 아무 얼굴에나 그리움을 더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다시 그 지하철 역사로 갔습니다. 별 이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윤희를 힐끗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희는 모른 척하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괜히 실례했죠.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계속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청년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윤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낮고 건조한 그 목소리가 어딘가 귀에 익었습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청년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매가 또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달싹이다 말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윤희의 안쪽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귀 뒤쪽에 작은 점을 처음 발견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빨간 눈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그 아이라면 20살이 된 그 아이가 왜 저기에 있는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윤희는 다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커피를 건넨 모양이었습니다. 윤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편의점 봉지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눈을 들었습니다. 윤희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윤희는 봉지를 내밀지 않고 그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두고 갈게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그 안에서 윤희는 조용히 청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볼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낸 지. 청년은 대답하지 않으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내뱉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윤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죠. 청년은 그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청년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뒤로 매일 그 자리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처음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면 윤희가 떠난 뒤에 집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봉지가 없어져 있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자꾸 와요? 윤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아는 사람을 닮아서요. 청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요. 청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청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윤희가 앉으면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내려놓으면 바로 집어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경계의 농도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희는 처음으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청년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이름도 모르고 매일 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 그냥 그렇게 불렸어요. 윤희는 그 짧은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 이준혁의 준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민준의 준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한 글자가 윤희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윤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윤희예요. 청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희를 바라보는 눈이 전과 달랐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희가 도시락을 내려놓고 앉았는데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헤어진 사람이요. 네. 아까 전에 말한 거요. 어딘가 닮은 사람. 왜 헤어진 거예요? 윤희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버림받았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계속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청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윤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닫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요? 청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청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윤희를 봤습니다. 왜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있잖아요. 윤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어딘가 마음이 아파서. 청년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없었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어봤다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이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물어봤다가 맞다는 대답이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아이가 저렇게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아버지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냐고.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냐고.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최병도를 소개할 때도 직접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희에게 손을 올릴 때도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윤희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혼자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또 그 자리로 갔습니다. 청년은 있었습니다. 윤희가 자리에 앉자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또 왔네요. 또 왔죠. 청년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없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허탈한 웃음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 어색할 때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청년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윤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이 굳은 얼굴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알아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티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청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준아.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에서 두려움이 지나가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청년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한복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또 그 자리로 갔습니다. 청년은 없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도시락을 하나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그 자리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가져가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놓고 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윤희는 역사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출구 쪽 계단 아래에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를 보는 순간 청년의 눈이 굳었습니다. 일어서려는 것을 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망가도 또 올 거예요. 청년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윤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청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엄마는 우릴 포기한 게 아니라고. 외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찾지 못하는 거라고.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서우면 못 찾는 건가요? 무서워도 찾는 게 엄마 아닌가요? 윤희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무서워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어요. 더 독하게 찾았어야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준아. 청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랑 떠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는 있겠구나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윤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를 데리고 갔는지는 알아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돈을 들고 아이까지 데리고 떠났다고만 알았어요. 청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청년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준혁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걷어낸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은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가을부터 서창민 회장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목돈을 줄 테니 윤희 곁을 떠나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엔 일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마다 연락이 끊겼고 새 현장을 알아봐도 이상하게 문이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장 측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입양 서류였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은 계속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밤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가져가지 않으면 추적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져가야 가난하게라도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면 윤희가 따라 나서려 할 것이고 그러면 회장이 더 강하게 막을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윤희 혼자 남겨두는 것이 가장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청년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죽으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측은한 것도 아니었고 차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무거운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울면 내가 뭘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3년 전이요. 폐렴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윤희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병원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서류가 복잡했어요. 주소가 없으니까 안 됐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주소가 없으면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울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그 담담함이 훨씬 더 깊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 서서 윤희는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거실에 있었습니다. 윤희를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늦었네. 윤희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 씨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굳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왜 지금? 아버지가 변호사를 보냈죠. 침묵이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들고 보냈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 굳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 자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내보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손자가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의 한가운데서 윤희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20년을 엄마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윤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낯설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 그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있든 없든 가야 했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또 그 자리로 갔습니다. 민준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윤희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이번엔 바로 집어들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윤희는 그 옆에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민준이 불편해할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다 먹고 난 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한 말 후회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어요. 왜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하는 게 아닌데. 윤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시선을 거뒀습니다.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윤희는 그날부터 매일 갔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국물을 보온병에 담아갔습니다. 민주는 매번 받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한테 따졌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정은 안 했군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일을 했는데 주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데는 못 들어갔어요. 공사판 막일만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굶은 날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먹이고 자기는 굶었어요. 그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윤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민주는 그 눈물을 보고도 이번엔 울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윤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피해자면 더 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면 더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다고요? 내 말이 맞아요. 나는 더 싸웠어야 했어요. 더 독하게 찾았어야 했어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민주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서 지냈으면 해요. 민준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건 민준이가 결정해요. 나는 강요 안 해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줄게요. 내가 원하면.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시원은 괜찮아요. 같이 살기는 싫어요? 아직은요. 알겠어요. 윤희는 그날 오후 민준이 있던 역사 근처에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한 달치 반값을 냈습니다. 민준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열쇠를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윤희에게는 지난 20년 중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얼굴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찾았어요. 아버지는 눈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보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설계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서 윤희는 처음으로 후회 같은 것을 봤습니다. 숨기려 하는 것 같았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아버지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 곁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든 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빨갰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눈을 마지막으로 보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윤희가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다가가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요. 어디요? 아버지 산소.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이준혁의 비석은 작았습니다.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희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해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희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 서창민은 몸져 누웠습니다. 의사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준혁의 20년이었습니다. 민준의 20년이었습니다. 윤희 자신의 2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아버지의 한마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20년을 가로막은 사람입니다. 딸의 남편을 내쫓은 사람입니다. 손자를 거리로 내몬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방식으로 딸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늦게라도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윤희라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민준이라면 그 외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